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국어 문학사 4강 산문 비판소설, 몽자류 소설 들어가 볼게요. 자, 당연히 우리 생강국어 문학사 교재 준비해 주시고 자, 가봅니다. 자, 비판소설인데 비판소설은 이제 유교적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자, 새로운 사회의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자, 이렇게 비판소설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홍길동전부터 시작해서 사시남전기, 허생전, 그 다음에 이제 광문자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하여튼 이 비판 소설이 등장하게 된 어떤 그런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유교적 분권 사회가 무너져 가고,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중세적 질서, 즉 성리학적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죠? 임진왜란 또 이제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해서 중세적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어떤 그런 시기에 유교적 봉건 사회가 무너져 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회의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려는 그런 의식이 강해졌는데요. 자, 그래서 현실 비판적인 그런 소설이 조선 후기에 많이 창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홍길동전을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끔씩 이제 보면 설공천전을 최초의 한글 소설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에요. 자, 최초의 한글 소설은 다 넣고 홍길동전이 됩니다. 그럼 홍길동전은 여러분이 아마 동화책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실 텐데 자, 홍길동전은 조선시대 광해군대 자, 허균이 지은 소설로 정치가 부패하고 적서차별이 심했던 적서차별 이걸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 자, 적서차별이라고 했는데 적서에서 적은 뭐냐면 적자예요. 서는 뭐냐면 서자예요. 서자. 무슨 얘기냐? 적자는 본부인의 아들, 서자는 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자만 제대로 대우해주고 서자는 차별했습니다. 이게 바로 적서차별제도예요. 근데 홍길동이가 서자야. 그래서 자, 적서차별이 심했던 당시의 사회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고전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작가 허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작가 허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허균은 조선 후기의 문인이자 정치가로 자, 조선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판서, 의정부 참판을 지냈지만 자, 3번이나 탄핵을 받아서 파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비판적이고 이상주의적이며 급진 개혁 사상을 가진 것이 빌미가 되어서 반역죄로 이제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현실 비판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사람이 이제 제대로 인정을 받으면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싫어하는 그냥 기존의 어떤 그런 관습에만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관리자로서 제대로 되지 않은 관리자가 조직을 이끌면 그 조직은 아주 위험해지거든요. 조선이 망한 이유도 이제 이런 거에 또 이제 한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규원가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규원가 볼 텐데 규원가로 유명한 여류신 허난설원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이 허난설원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자, 규원가 나중에 운문문학 할 때 만나게 될 거고요. 홍길동전은 정말 유명해서 다들 줄거리를 아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허균이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면 저작권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홍길동전의 줄거리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짧으니까 저와 함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홍길동은 홍판서와 여종, 춘섬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납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면 서자를 갖다가 차별하는 그런 사회에 태어났으니까 홍길동이가 화가 많아 안 많아? 화가 많을 수밖에 없죠. 홍길동은 영특하고 재주가 뛰어난 홍판서의 사랑을 받지만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천대를 받고 울분의 나날을 보냅니다. 대부분 동화책 어렸을 때 홍길동전 읽었을 때 이런 서자라는 거에 집중을 안 하고 그냥 이야기만 읽었을 거예요.
길동은 집안에 자신을 해치려 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알고 출가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피해 집을 나와 떠돌던 중 길동은 도적의 무리를 만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활빈당을 조직합니다. 길동은 팔도의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고 양민을 도와요.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양민에게 나눠줍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잡기 위해 애쓰고 하지만 길동을 잡을 길이 없어서 길동을 병조판서로 임명을 해요. 하지만 길동은 이를 거절하고 조선을 떠나 남경으로 길을 떠나던 도중에 율도국을 발견하고 이를 정벌하여 왕이 된다. 참고로 율도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포인트를 점검해 보면요. 홍길동은 판서인 아버지와 여종 출신인 어머니 춘선 사이에서 출생하는데 자, 주인공에 대한 이러한 환경 설정은 자, 홍길동이 필연적으로 신분 문제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적서차별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제가 그런 설명을 잘 깔아놓았는데요. 본부인의 아들인 적자와 달리 자, 첩의 아들인 서자는 조선 사회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혹시 이 본부인과 첩에 대한 개념을 못 가지고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여성 독자들이 들으면 되게 짜증날 수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자, 이건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인데요. 지금은 일부 일처제죠. 하지만 예전에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래서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은 결혼하면 이제 본부인이 있고요. 그 밑에 첩들이 자기 능력껏 이렇게 쭉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본부인의 아들만 적자고요. 나머지는 다 첩의 자식은 서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식이지만 차별을 받으니까 차별을 받는 쪽은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맞죠? 특히 홍길동은 출신은 서자이지만 실력은 정말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서자를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적서차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 왜? 서자니까. 이런 식이에요. 출신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이 되게 심했던 게 바로 조선사회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젊은이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인 과거제도의 응시자격 박탈은 서자에게는 가혹한 조치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능을 못 보게 한 거야. 서자 출신은 수능을 볼 수 없다. 대학을 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이죠. 이처럼 홍길동전은 단순히 어떤 그런 의적,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죠? 탐관오리들을 무찌르고 이런 얘기로 이렇게 끝날 게 아니다. 홍길동전은 단순히 의적의 활약상을 다룬 것이 아니다. 홍길동전은 아주 현실 비판 의식이 아주 강한 작품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현실에 존재했던 사회적 문제점을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준다는 면에서 이 작품은 사실주의적이고요. 자, 적서차별 등의 신분적 불평등을 내포한 중세사회는 마땅히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지닌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에요. 또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런 사상이 바로 이제 약간 반역과 연결되는 거지. 예. 그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생각이죠. 왜냐면 상하 관계가 위아래 관계가 완벽하게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회에서 평등 사회를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대를 앞서 나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조선 사회의 부패상을 폭로해서 사회개혁을 부르짖었으며 해외 진출과 이산국의 건설을 꿈꿨죠. 이것도 이제 홍길동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해외 진출, 해외 무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길동전은 김시습의 금오신화에서 드러난 현실주의적 경향, 강렬한 사회 비판적 성격, 또 진보적인 역사 의식을 이어받아서
후대의 박지원의 소설과 판소리의 소설 등의 작품으로 넘겨주는 구실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홍길동전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연산군이 임금이었을 때 홍길동이라는 도적을 잡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홍길동은 그 재주가 놀라웠으며 그 무리의 세력이 아주 커서 수령들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수령은 여기 원님이에요. 원님. 하지만 실제 홍길동이 의적이었는지 진짜 험악한 어떤 그런 악인이었는지는 단순한 강도였는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소설에서의 홍길동은 의적이지만 실제 현실에서의 어떤 홍길동은 어땠을까? 이건 몰라요. 자, 이번에는 가정 문제를 다루는 고전 소설로 자, 조선 후기 여성들에게 널리 읽혔던 사시 남정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줄거리를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명나라의 명문가 후손인 유연수는 15세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덕성과 재덕을 겸비한 사씨와 결혼한다. 자, 유연수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한림학사가 돼가지고 유한림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씨 나오죠. 주인공 사시남정기. 자, 사씨는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사씨는 안타깝게도 9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서 유연수에게 첩을 얻어서 후사를 이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사씨가 권한 거예요. 사씨가. 왜냐면 지금이야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든 안 낳든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애를 반드시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하지만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반드시 대를 이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9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첩을 들여서 어떻게든지 그냥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옛날 문화예요. 뭐 지금이야 뭐 애를 낳든 안 낳든 그냥 아무 중요한 게 아니죠. 결혼도 선택이고 애 낳는 것도 선택이고 다 선택이야. 근데 보면은 직접 교씨를 맞아들이는데 사람을 잘못 들였어요. 교씨는 아주 나쁜 여자예요. 악인입니다. 그래서 첩을 아주 악한 첩을 들여서 유연수의 고모 두 부인은 교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딱 봐도 악인임을 알아차렸어요. 근데 이제 교씨가 아들 장주를 낳았는데 일단은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 후에 사씨도 아들 인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교씨는 이 동청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동청과 모의하여 자기 아들 장주를 죽인 뒤 자기 아들을 죽여요. 이게 진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교씨가 자기 아들 한마디로 사씨를 궁지에 몰아넣고 그죠? 이 유연수가 가지는 어떤 모든 것을 본인이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장주를 죽인 다음에 사씨에게 누명을 씌워요. 사씨가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그래서 교씨의 마음을 받아들인 유연수는 사씨를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수도 여기서 어리석죠. 사씨를 내쫓죠. 그래서 교씨를 정실 부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사씨는 두 부인을 찾아 남쪽으로 가나. 그래서 사씨 남정기가 바로 이거예요. 사씨가 남쪽으로 쫓겨서 내려가는 거. 이게 사씨 남정기인데 만나지 못하고 투신 자결하려다가 여성 묘희의 도움을 받아서 절에 머물게 된다. 교씨는 동청과 간통하고 이거 보세요. 이거 봐. 바람 피웠어요. 동청은 유연수를 없애려고 조정에 참수한다. 모함을 해서 이로돼 유연수는 유배가 됩니다. 유배되고 교씨는 재물을 챙겨 동청과 도망갑니다. 그래서 유연수의 집을 박살낸 거예요. 유연수의 재물을 다 챙겨가지고 지금 교씨가 유연수의 첩이었던 교씨가 동청과 간통을 한 다음에 둘이서 유연수를 귀양 보내버리고 유연수에 있는 집에 있는 재물을 다 빼가지고 그냥 도망갔어요. 유연수는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야 교씨의 흉계를 알게 된다. 그래서 유연수는 사씨를 다시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고 교씨를 잡아서 처형합니다. 동청도 처형해요. 그래서 권선징악.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사시남정기는 대표적인 권선징악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이 이기고 악은 진다. 약간 이런 식의. 그러면 사시남정기는 김만중이
마지막 유배지인 남해에 있을 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운몽의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 윤 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그것과 달리 사시남정기는 어머니 윤 씨를 위해 지었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이 전해. 김춘택의 기록에 의하면 김만중이 이 작품을 국문으로 지은 이유는 일반 부녀자들로 하여금 다 읽고 외워서 감동하며 볼 수 있게 한 것이었으니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 사시남정기가 국문만 아는 여성 독자층을 위해 지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사시남정기에 대해서 전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자, 이 사시남정기는 이제 대충 보면 그냥 한 남자와 두 여인의 어떤 그런 삼각관계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씨가 선인이고 교씨가 악인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씨가 승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시남정기를 지은 배경이 바로 이거거든. 왜냐하면 그 당시 이건 팩트예요. 인현왕후를 쫓아내고 장희빈을 왕비로 맞아들였던 숙종 임금이 자 어느 날 밤 궁녀가 읽어주는 사시남정기를 듣다가 유연수가 죄 없는 사씨를 쫓아내는 대목에 이르러 천하의 고약한 놈이라고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약하다고? 유연수가. 이 이야기를 읽고 숙종이 장희빈을 내쫓고 인현왕후를 다시 맞아들였다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시남정기는 비판 소설이냐? 자, 사시남정기에서 남정은 남쪽으로 쫓겨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씨가 가정에서 쫓겨나고 남편 유연수가 조정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의미해요. 특히 사시남정기는 사씨가 정실자리에서 쫓겨난 다음에 남쪽으로 간 사건을 강조하여 지은 제목임을 알 수가 있는데 사씨가 간 남쪽은 어디냐면 중국 장사 지역이에요. 그래서 초나라의 구론과 같은 충신들이 목숨을 바치거나 그죠? 이렇게 유배를 당한 곳이에요. 지금 이 지역은 지금 공장들이 하도 원래 공장들이 여기 위쪽에 있었는데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뿜어져 와서 이제 편서풍 타고 우리나라 지금 오고 있잖아요. 장사. 근데 이로 보아서 사시남정기는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과 실상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남정의 의미에 무게를 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권선징악적 주제의식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날카로운 비판의식이 내포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시남정기는 우리 이제 비판 소설로도 볼 수 있지만은 가정 소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자, 가정 소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정 소설에 하면 딱 떠오르는 소설이 하나 있죠. 장화홍련전 이런 거.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는 처첩 간의 갈등이나 계모와 전처 수생의 자녀 간 갈등을 다룬 작품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권선징악과 개과천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개과천선을 주제로 하는데 권선징악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그런 얘기고 개과천선은 잘못된 어떤 그런 악을 갖다가 선함으로 고친다 이런 얘기래요. 그래서 대체로 악인은 자 악행이 탄로 나서 벌을 받거나 참회하여 선인이 됩니다. 그래서 선인은 행복을 다시 찾는다는 결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자.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는 옥림몽, 또 조생원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거 계모랑 전처 자식들 간의 어떤 걸 갈등을 다룬 것에는 장화홍련전, 콩쥐팥쥐전, 또 정을선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화홍련전과 홍쥐팥쥐전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죠. 동화책에 쫙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도 서점에 가면은 장화홍련전, 콩쥐팥쥐전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동화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조선 후기 사회를 비판한 소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조선 후기가 어떤 사회인지를 이해하는 건 중요한데, 자 조선 후기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해가는 이렇게 옮겨져가는 그런 사회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던 그런 역사적 전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당쟁이 매우 심했고요.
경제적으로는 자, 화폐 유통, 수공업의 발달, 농업 생산력의 향상으로 부의 축적과 집중 현상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신분 계층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신분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를 많이 얻은 어떤 그런 부자 계층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미 조선 후기 때부터 자본주의 어떤 그런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사상적으로는 일부 지식인에 의해서 조선 사회를 지배해온 어떤 그런 성리학의 비현실성이 극복이 되고 현실 문제에 눈을 돌린 실학이 꽃을 피우던 때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을 배우면 알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리학이 지금 쭉 이렇게 쇠락하고 실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성리학 쇠락, 실학 올라가. 그래서 조선 후기에 현실 비판적 문학이 많이 창작이 되었죠. 그러면 비판 소설의 대표적 격인 박지원의 허생전, 또 이제 호질, 광문자전 보는데, 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실학자의 비판 정신이 무엇인지를 느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작가인 박지원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면서 소설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청나라에 다녀온 다음에 이 박지원이 청나라에 다녀온 다음에 이제 열하일기를 저술하여 이름을 떨쳤는데 진짜 유명한 작품이지. 열하일기 대작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에 가서 본 것들을 막 적고 그다음에 소설도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전, 호질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어요. 열하일기에 있어요. 당시 홍대용, 박제가 등과 함께 북학파를 형성하여 북학파. 이건 북학파는 말 그대로 북쪽, 즉 청나라의 어떤 그런 문물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파인데, 당시에 북학파는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병자호란 이후 우리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청나라가 원래 뿌리가 여진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던 여진족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 거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죠. 반응이. 병자호란 이후에 반응이 어떻게 나냐면 원수를 갚자. 이거 이러고 살 수 없다. 그래서 북벌. 군사적 힘을 키워서 다시 한번 복수하러 우리 청나라를 갖다 이기러 가자. 이런 것과 그다음에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진 이유가 뭐냐면 청나라가 너무나 발전돼 있다. 너무나 예전에 우리가 무시하던 여진족이 아니다.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거 뭐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좀 배우고 상대방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쳐들어가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북벌과 북학으로 나뉘었어요. 이렇게. 근데 당연히 자 청나라를 배우자. 그 당시 아직도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옛날에 여진족 생각하고 자꾸 무시만 했던 그런 습성이 남아서 야, 여진족에게 배울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시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쨌든 북벌과 북학으로 나눠 있는데 일단은 이 북학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홍대용, 박제가, 박지원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파악을 했던 거예요. 이미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좁힌 다음에 뭔가 싸움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안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벨붕이라고 하죠. 벨붕. 레벨이 이제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야. 밸런스가 너무 붕괴돼 있어. 그래서 글쓰기 면에서는 전통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문체를 구사했고요. 자, 양반 중심의 당시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문 소설들을 창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박지원도 양반이잖아. 양반이 양반을 비판한다? 그러니까 내가 소속해 있는 집단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박지원은 유일하게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허생전은 열하일기의 옥갑 야화편에 수록되어 있는데, 자 시대를 앞서가는 주인공 허생을 통해서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적 현실을 조명하고 있는 그런 한문 단편 소설이다. 근데 이제 한문 소설이긴 한데 지금 다 이제 현대로 번역돼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허생은 매점매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직이라고 하죠. 매점매석이라는 상행위를 통해서 당시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는 한편
도둑과 빈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배계층의 무능력과 그로 인해 피폐해진 사회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점매석은 이 부분은 되게 유명한 부분이죠. 사재기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어떤 과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말총 이런 것들을 갖다 싼 값으로 사들여서 부를 갑자기 확 이렇게 축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사재기가 가능한 어떤 그런 우리 조선 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경제 구조가 취약하면 한 개인이 이 사재기가 가능하냐. 지금 현대사회는 어때요? 지금 현대사회는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품목을 갖다가 사재기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수입한다는 게 가능하니까. 없으면 수입하면 되지. 이런 식이죠. 그런데 지금 조선의 어떤 그런 경제 구조는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맘만 먹고 그냥 어떤 한 상품을 갖다가 독점하려고 하면 독점이 가능한 그런 취약한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점매석이라고 하는 그런 상행이 물론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지금은 불법이죠. 근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판 소설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허생전에 보면 양반계층을 대표하는 이완대장과의 대담을 통해서 양반의 허위의식을 또 이제 풍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작가의 현실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백성들의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공업을 장려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회개혁이 필요함을 허생이란 허구적 인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거고요. 허생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허생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 정신이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창의성이 중시되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 속에서 자, 조직의 생존을 결정짓는 요소는 바로 이제 인재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위에서 사람이 없다는 말을 쉽게 하고 또 듣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인재를 알아보는 그런 이제 눈이 과연 있느냐,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허생전에서도요, 저도 이제 많이 공감하는데 지금 이완대장과의 어떤 그런 대담을 보면은 인재 등용 있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되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문제점이 심각하다. 왜? 당시 조선 후기의 어떤 그런 인재 등용은 대부분 이 추천에 의한 어떤 그런 등용, 한마디로 인맥, 낙하산 등용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실력자들을 갖다가 등용하려는 어떤 생각은 1도 안 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허생전을 읽다 보면은 되게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그런 것 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바가 없는데 왜냐면 진정한 어떤 그런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고 묻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근데 옛날에도 그러했습니다. 옛날에도 어떤지 그 집권층의 어떤 그런 본인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실력자들을 배척했던 그런 징조가 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치판에 끌어들이면 이 사람들이 나를 밀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리 유지를 위해서 진짜 실력자들을 갖다가 밀어내는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적 심각. 그렇다면 자, 공자의 말을 빌리면은 열집이 사는 작은 고릴지라도 인재는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당시에 이제 붕당 정치와 또 이제 인재 등용 제도의 폐해로 인해서 조성기랑 뭐 유영을 같은 이렇게 대단한 실력자들이 조성기는 군사 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탁월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고 유형원은 경제 대가인데 이런 인물들이 초야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등용이 안 되고 그냥 묻혀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이 인맥에 얽힌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가로막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대학 면접도 그렇고요. 다 바뀌어야 돼요. 대학 면접, 그 다음에 회사 면접도 그래요. 근데 회사 면접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대학이나 회사 면접 다 보면 사람을 면접을 볼 때 짧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길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실력자인지를 갖다가 가려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귀찮아요. 시간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이유로 그런 것들 귀찮은데 사람을 제대로 뽑으려면 길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막 한 10분 면접하고 막 한 20분 면접하고 사람 뽑으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길게 얘기해서 질문을 많이 던지고 꼬리 질문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를 갖다가 말로 설명하게 하면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실제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된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말빨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득세를 하는 어떤 약간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허생이 이완대장에게 붕당 정치의 폐해와 과거 제도의 타락에 의해서 등용의 길이 막혀서 초에 묻혀있는 인재들을 임금이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완대장이 안 된다라고 한 거지. 그래서 자, 인재를 채용하는 것에 큰 정성과 힘을 쏟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인재를 갖다 그냥 대충 뽑고 그리고 이제 그 인재를 제대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막 소모품처럼 대하고, 그죠? 너 아니면 너 아니어도 또 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인재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허생전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재의 활용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허생전은 진짜 요즘 CEO들이 필독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박전의 호지를 보는데 호질은 호랑이가 질책하다는 의미예요. 그럼 누구 질책해? 호랑이가 사람을 질책합니다. 보시면 양반을 질책하는 건데 열하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박전의 대표적인 한문 소설로 이제 호질은 호랑이를 의인화한 우화 소설이에요. 호랑이가 말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당대에 학식 있는 선비로 소문난 북곽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북곽 선생은 대단한 어떤 그런 학자로 소문나 있지만 인지도가 높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과부 동리자와 밤에 몰래 만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동리자의 아들들에게 들켜서 도망치다가 똥구덩이에 빠지고 호랑이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양반들의 어떤 허위 의식을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허위 의식이라고 하는 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위선적인 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그렇게 학문적인 어떤 그런 이상 좋은 얘기 다 하면서 실제로는 뒤로는 되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말로 치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말로 치자면 겉으로는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본인은 나쁜 일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표리부동한 사람들. 그런 표리부동한 어떤 그런 양반들의 표리부동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다. 요즘 말로 이제 뼈 때리는 양반들 뼈 때리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호랑이는 선비로 대표되는 그런 인간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인물이고요. 자,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 동물이죠. 그래서 작가 의식을 대변해주는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작가가 호랑이 입을 빌려서 당대 지배층을 꾸짖고 있는 것은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이제 호랑이를 등장시켜서 우회적으로 대변하게 함으로써 자, 당대 지배층의 어떤 그런 위선과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요. 작품의 흥미를 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박지원의 광문자전을 한번 볼게요. 비판소설 마지막. 이 작품은 박지원의 문집인 방경각 외전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특이해요. 원래 고전 소설의 주인공은 영웅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광문자전의 주인공은 거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비록 미천한 거지의 신분이지만 순박하고 어진 주인공 광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필요라는 그런 바람직한 인간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광문을 띄워주면서 살짝 보시면 이제 양반을 갖다가 비판하는 양반 계층을 풍자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고전 소설의 주인공은 되게 완벽한 어떤 그런 영웅, 인물, 그런 인물로 정해져 있는데 광문자전은 거지라는 미천한 신분의 못생긴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물 설정에는 겉으로는 위선없고 번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위선적이고 타락한 양반 계층을 풍자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광문자전을 통해서 작가는 기존의 신분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비록 하층민일지라도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품성을 지닌 인물이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건설적인 인간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도덕적 품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게 지금 아주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도덕적 품성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식의 삶들을 많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덕적인 거는 약간 제껴두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은 도덕성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도덕성, 과거에 지키지 못했던 그 도덕성의 문제로 인해서 여태까지 쌓아놨던 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즉 도덕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도덕성 안 지키면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연루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돼도 안 됩니다.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될 때 그 이슈로 인해서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아이돌이 이제 학교폭력 때문에 많이 무너진 사건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소설에 드러난 광문의 인간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광문은 살인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도 죽은 아이의 시선을 거두어 묻어주고 약방 부자의 집에서 돈이 없어져 의심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선량한 그런 인간미를 인정받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다투는 싸움판에서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화해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광문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죠. 인싸예요. 네. 그래서 추하게 생긴 데다가 말 주변도 없는 광문이 이처럼 사정에서 그죠? 시정입니다. 시정은 시장. 여기서 누가거나 벗을 매줄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착한 성품과 의로운 그런 행동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광문의 태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인간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죠. 자, 오늘의 마지막 몽자르 소설입니다. 몽자르 소설은 이제 우리 구운몽을 떠올리는데요. 자, 몽자르 소설의 대표적인 우리 김문중의 구운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배웠던 우리 조신몽 기억나죠? 조신몽은 설하고, 자, 구운몽은 소설인데요. 구조나 주제 측면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 등으로 보아서 자, 조신몽이 구운몽의 창작에 많은 영향을 준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구운몽은 김만중이 유배되어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어머니 윤 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진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독자인 어머니 윤 씨는 일반적인 미천한 신분의 여성이 아니라 사대부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젊은 여성이 아니라 나이가 든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사대부가의 나이 든 여성처럼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성들이 소설의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자, 구운몽 창작 당시 소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보편적인 가운데서 이룩한 구운몽의 문학적 성과는 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자, 내용이 이렇죠. 스님 성진이 세속에 대한 욕망과 번뇌 때문에 양소유로 환생을 해서 그죠? 팔선녀와 다 만나면서 인간 세상의 온갖 부귀공명을 다 누려요. 여기까지는 되게 부럽죠. 왜냐면 자, 옛날 조선시대 기준에서 봤을 때, 조선시대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양소유는 정말 부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한 명의 남자가 8명의 여자와 지금 다 이렇게 인연을 맺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1 플러스 8 해서 이제 9가 되는 거야. 구운몽의 9자가 양소유 남자 1명과 8명의 여자를 합쳐서 그 9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자, 팔선녀와 다 결혼을 해서 그렇게 부귀공명을 누리는데 나이가 드네 영원히 이 삶을 지속할 수 없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는 장면이 와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걸 다 이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몇십 년 후에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사라지게 되면 이 우리의 욕망과 부귀공명 이런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헛되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포기 공명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음을 성진으로 돌아와 깨달은 뒤 불도에 전심했다는 내용은 양소유의 일생을 그린 이제 영웅 소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틀의 바깥에 있는 성진의 깨달음이라는 문제를 함께 제시하면서 나타나는 양소유의 삶과 성진의 삶이라는 그 대립되는 위상을 통해서 과연 인간이 누리는 삶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서의 시간과 공간, 곧 이 세계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구운몽의 작품 이름도 제목도 보시면 9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 플러스 8 남자 1명에 여자 8명 즉 여기 양소유 1명, 팔선녀를 얘기하는 거죠. 인물. 그리고 우는 구름이죠. 그래서 인생이 더덥다. 구름과 같다. 구름은 모였다가 금방 바람에 의해서 흩어지거든요. 구름이 사라져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인생도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한 100년 있다가 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뤄도 그죠? 부를 이뤄도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야 돼.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건 환몽 구조. 자, 현실 꿈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환몽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양소유와 성진의 삶의 지향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양소유의 삶은 주로 유교적 사유 방식을 보여줘요. 그래서 유교적 측면에 있어서의 인간의 부귀영달은 한마디로 입신정명이죠. 출세.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라는 삶을 사는 주인공이야말로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진의 삶에서는 불교적 사유 방식을 보여주면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을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기는 해요. 왜냐면 자 욕망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욕망을 갖다 뭔가를 갖고 싶은 소유욕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람들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다. 왜냐면 욕망을 만약에 성취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장 기분이 좋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뭐 이 물건들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인간의 인생은 유한해. 한정돼 있어.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오늘날로 치자면 한 100살까지 잡으면 그러면 이 100살 때쯤 이르러서 이 성취한 욕망을 다 놓고 가야 된다니까 얼마나 짜증날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할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욕망을 모았던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욕망에서 벗어나야만 죽을 때도 아무런 부담 없이, 그죠? 아무런 어떤 그런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불교적 사유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 욕망에 집착하면 번뇌가 많이 생긴다. 고뇌와 근심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다 갖지 않는 어떤 그런 무소유의 어떤 그런 삶을 실천 중이죠. 구운몽은 이렇게 두 삶을 대비시키며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허무의식의 극복을 주제로 하는 작품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인생무상이라는 허무의식.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인생무상에 대해서 너무 빠지게 되면 선생님 열심히 공부해봤자 뭐 이제 뭐 100년 있으면 다 죽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인생무상, 허무주의에 빠지는 여러분이 있을까봐 저는 미리 얘기합니다. 인생은 깁니다. 인생은 상당히 길어서 그렇게 허무주의에 계속 빠지다가 힘들게 살 수 있어요. 따라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중요한 거 유교적 사회 방식과 불교적 사회 방식의 대비. 자, 이게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요거 영웅의 일대기라는 삶을 사는 주인공이야말로라고 했는데 이제 영웅의 일대기 구조도 잘 봐주셔야 돼요. 이 얘기를 빼놓을 뻔했네. 영웅의 일대기 구조 여기서 이제 삶을 사는 주인공이야말로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지금 구운몽에서 찾아주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문몽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날에 좀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바로 시나리오로. 특히 게임 시나리오 같은 걸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아까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양소유가 환생해가지고 지금 여러 지금 팔선녀를 만나는 과정이 있어요. 팔선녀를 한 번에 만나지 않습니다. 팔선녀를 한 번에 만나지 않아요. 한 명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일종의 어떤 그런 게임과 같은 그런 과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업체, 어떤 이제 게임회사 업체가 있는데 어떤 게임회사 업체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아이템도 많고 그다음에 인물들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전의 내용을 갖다가 온라인 게임으로 만들면 뭐 이제 익숙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옛날에 어떤 그런 이제 소설에 갇힌 느낌이 있어서 사업성을 사실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는 어떤 그런 구운몽 그래서 이 다양한 인물들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 욕망에서 벗어나는 이상적인 삶의 어떤 그런 불규적 사유 방식이 잘 드러났다라고 보면 되고 또 특이한 거는 이게 지금 조선 후기에 조선 시대에 사용된 건데 그 창작된 건데 조선 시대는 유교 사회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불규적 사유 방식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게 바로 조선 시대는 유교 사회지만은 그 당시 지식인들은 유교, 불교 그리고 도교의 사상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불도 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불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만약에 유교만 알고 있었으면은 이런 얘기 못 썼을 거예요. 왜냐면 숭유억불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불교를 좀 이렇게 억압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불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유교와 불교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 얘기는 김만중이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만 매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유불도에 다 그 조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작가가 이제 정철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문학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또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소설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확인해 봤는데 자, 문학사. 자, 문학 개별 작품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연결된 역사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개별 작품만 공부하면은 그냥 그 작품의 내용만 알고 끝이지만 역사를 같이 알면 좀 더 입체적으로 두툼하게 한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지금 했던 작업들이 단순히 그냥 작품 분석에 그치지 않고 작품의 주변부에 있는 작품의 외부적으로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역사 흐름대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개별 작품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교과서의 작품별 보면은 그냥 막 중세 나왔다가 그냥 현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조망할 수가 없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역사를 조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학으로 무엇을 보고 있다? 역사를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문학들이 어떠한 가치관과 주제의식을 드러내는가. 자,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자, 문학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늘 문학사를 늘 얘기하지만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끼고 다니면서 자, 늘 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이 있는 배경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라든지 혹은 문학을 공부할 때 이 문학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사를 혼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짚어가면서 하는 이런 저의 얘기들을 못 들을 텐데,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 내용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또 많은 것을 알아가고 또 이제 큰 또 인생의 또 이제 깨달음도 알아갈 수 있는 또 인생의 어떤 그런 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최후의 승자 바로 여러분이다 라고 이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